오늘 아침에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진짜 뭐랄까 좀 귀괴하고 소름 돋는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차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인류가 막 수천 년 동안 믿어온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이 금이잖아요. 네, 근데 21세기에 탄생한 그 변동성 엄청나게 큰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차트 위에서 정확히 만났습니다. 네, 완전히 똑같은 숫자를 찍었죠. 맞아요. 두 자산 모두 10만 3천 달러라는 완벽하게 똑같은 가격표를 달게 된 거예요. 극도의 안전을 추구하는 돈이랑 극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돈의 가치가 같아졌다는 건데 도대체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무엇에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와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죠. 네, 그래서 오늘 2026년 3월 17일자 미국장 브리핑 리포트를 샅샅이 해독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이 리포트에 적힌 주가 지수나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걸 읊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건 뉴스 보면 다 나오니까요. 맞아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한국의 반도체 주식, 그리고 막 널뛰는 국제 유가, 또 이번 주 예정된 각국 중앙은행들의 결정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 기저의 역학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아요.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한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이 둘을 보고 있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똑같은 폭풍우를 맞았는데 한 명은 우산을 아주 든든하게 쓰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비를 흠뻑 맞고 있는 두 사람 같달까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코스닥은 1% 넘게 뚝 떨어졌고요.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코스피가 그 거센 비바람을 대체 어떻게 튕겨냈냐는 건데요. 핵심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기관이요. 네, 이들이 하루에만 무려 92만 9천 주를 순매수하면서 말 그대로 시장의 방패막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거든요. 잠깐만요. 기관이 92만 주 넘게 샀다고요? 근데 개인하고 외국인은 도합 100만 주 넘게 시장에 물량을 막 던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기관이 혼자 멱살을 잡고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건데 그거 그냥 지수 방어하려고 기계적으로 매수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약간 그런 억지 방어가 과연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 싶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만약에 그 자금이 단순히 지수 방어 목적으로 막 여러 종목에 흩뿌려진 거라면 진짜 오래 가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번엔 돈이 향한 타겟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타겟이 여긴데요. 바로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두 기둥,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2.83% 올라서 18만 8,700원을 기록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진짜 엄청납니다. 무려 7.03% 폭등하면서 주당 97만 4천원으로 마감했어요. 거의 10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게 된 거죠. 거기에 철강금속 섹터도 2.8%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와, 하이닉스가 하루에 7% 폭등이라니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지금 막 유가가 오르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반도체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거시경제가 흔들리면 이런 기술주도 당연히 타격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면 타격을 세게 받겠죠. 공장 돌리는 비용이 막 증가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니라 인공지능, 즉 AI라는 시대적인 메가 트렌드 때문입니다. AI는 유가량 상관없이 굴러간다? 그렇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막 쏟아붓는 자본은 솔직히 국제유가가 당장 몇 달로 오르고 내리는 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돈의 단위 자체가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거시경제의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피난처가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반도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을 확 집중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라는 단기적인 폭풍보다 AI라는 장기적인 해일이 훨씬 거대하니까 그냥 그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리포트를 보니까 정책적인 모멘텀도 하나 겹쳤던데요. 17일, 그러니까 오늘 한국형 BDC가 출범한다는 소식이요? 네,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라고 부르는 제도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은 유망한 비상장 벤처기업에 막 투자하고 싶어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못했거든요. 맞아요. 정보도 없고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해서 마치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를 매매하듯이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럼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 커지면서 이게 투자 심리에 아주 긍정적인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와, 한국 시장 대형주들은 그래도 꽤 탄탄하게 버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선을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죠. 미국으로 돌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분위기가 확 바뀌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 아니 뭐랄까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미국 주요 지수 마감 상황을 보면 S&P 500이 6,632포인트, 나스닥이 22,105포인트, 다우가 46,558포인트로 모두 전일 대비 변동률이 플러스 0.00%입니다. 완벽한 보합이죠. 네, 숫자만 딱 보면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아주 평온했던 하루 같죠. 제 말이 그겁니다. 0.00%면 진짜 미동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월가의 공포지수는 최고조인 극단적 공포에 진입했다고 난리고 JP 모건은 S&P 500이 당장 최대 15%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막 날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무시무시한 경고죠. 아니 지수는 0.00%로 진짜 꼼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시장 전체가 극단적 공포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겁니까? 이 수치랑 뉴스가 너무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그 0.00%라는 숫자의 이면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건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뚜껑이 꽉 닫힌 거대한 압력솥에 가깝거든요. 압력솥이요? 아, 속에서든 막 끓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위로 터져오르려는 엄청난 매수 압력이랑 밑으로 푹 꺼지려는 극심한 매도 압력이 막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똑같은 힘으로 맞붙은 교착 상태였던 겁니다. 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군요. 네. 실제로 장중 흐름을 보면요. 나스닥이 200포인트 이상 수직으로 꽂히면서 급락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1%에서 1.5% 넘게 확 치솟는 등 엄청난 널뛰기 장세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장중에 200포인트나 내리꽂았다고요? 도대체 그렇게 하방으로 강하게 짓누르는 거대한 힘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짙은 공포입니다.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군요. 네. 최근에 미국 GDP 수정치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발작을 일으켰거든요. 경제 성장은 둔화하는 조짐이 보이는데 물가는 더럽게 안 떨어지니까 연준이 금리 절대 못 내리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시장을 확 덮친 거죠. 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박살이 났네요. 그렇죠. 특히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은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주가를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미래 가치가 확 깎이면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JP 모건이 15% 하락을 경고한 것도 지금 주식시장에 껴있는 높은 밸류에이션 거품이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언제든 뻥 하고 터질 수 있다는 걸 지적한 거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까 장중에 1.5%를 다시 확 끌어올렸던 그 상승의 힘은 어디서 온 겁니까? 다들 공포에 질려 있는데 누가 주식을 막 산 거죠.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아주 찰나의 희망 회로가 작동했습니다. 장중에 국제 유가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급락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아, 유가가 떨어지니까 물가 잡힐 거라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 순간 시장은 딱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유가가 떨어지네? 그럼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 테고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 이 작은 기대감이 순식간에 알고리즘 프로그램이랑 트레이더들의 매수 버튼을 막 누르게 만든 겁니다. 야, 정말 눈치 싸움이 치열하네요. 네, 결국 인플레이션 공포라는 세력이랑 금리 인하 희망이라는 두 세력이 하루 종일 진짜 피 터지게 싸우다가 정확히 무승부를 기록한 채 장을 마감한 것이죠. 와, 0.00%라는 그 조용한 숫자가 이런 엄청난 전투의 결과물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방금 유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극심한 조울증을 겪는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가의 핵심, 즉 원자재 시장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주제죠. 네, 지금 국제 유가 변동 상황을 보면 진짜 어지러울 지경이에요. 현재 WTI 원유가 전일 대비 2달러 62센트 넘게 올라서 64달러 89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거 배럴당 100달러, 심지어 120달러 돌파할 거란 전망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유가를 밀어 올리는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쉽게 말해
전쟁 때문에 원유 공급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그 공급 충격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유가가 곧 안정될 거란 뉴스도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 유명 헤지파드 매니저인 스콧 베선트가 이란이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항을 다시 허용할 것 같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네, 그런 뉴스 하나에 또 시장이 출렁이죠. 그니까요. 유가 시장은 지금 거대한 시소 위에서 코끼리 두 마리가 널뛰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선 전쟁이라는 공포의 코끼리가 유가를 100달러로 막 띄우려고 하고 반대편에선 해협 개방이라는 희망의 코끼리가 그걸 꾹 짓누르고 있는 약간 이 긴박한 인질 협상극 같은 상황 말이죠.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유가의 널뛰기가 단순히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럼 또 어디에 타격을 주나요?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유가가 10% 오를 때 제조업의 생산 비용은 무려 0.71%나 상승한다고 합니다. 0.71%요?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엄청나죠. 공장에서 플라스틱 만들고 기계 돌리려고 전기 쓰고 또 그 물건들을 배나 트럭에 태워서 나르는 모든 비용이 다 같이 오르니까요. 결국 이게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표에 그대로 전가되고 이게 다시 인플레이션을 팍 자극하는 악순환의 뇌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일상생활이랑 직결된 문제라는 거군요. 뇌관이 타들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투자자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엄청난 공포 속에서 소중한 자산을 대체 어디에 숨기시겠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자,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여기서 다시 꺼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리포트에서 금이랑 비트코인 가격을 나란히 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역시 그 두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보고 진짜 한참을 멍하니 들여다봤죠. 여기 18달러 상승해서 10만 3천 달러입니다. 그런데 초위험 자산의 대명사인 비트코인 가격 역시 하루 만에 1240달러가 폭등해서 정확히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된 금속이랑 가장 현대적인 디지털 코드가 소수점까지 딱 일치하는 가격표를 달았어요. 전문가님,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할 어떤 거대한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요.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아주 극심한 가치관의 분열이 차트 위에 그대로 시각화된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가치관의 분열이요? 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에 빠지면 보통 돈은 어디로 도망가죠? 뭐 당연히 가장 안전한 곳, 금이나 달러 같은 곳으로 가겠죠. 맞습니다. 유가 폭등, 중동 전쟁, 물가 상승 이런 현상들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수없이 겪어온 아주 전형적인 공포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본능은 수천 년간 가치가 증명된 확실한 피난처, 바로 금을 영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나라가 망하고 화폐가 휴지 조각이 돼도 금괴는 남으니까요. 위기엔 금이라는 건 뭐 투자의 가장 기본 공식 아닙니까? 네, 그건 오래된 해칭 방식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왜 같이 오르는 겁니까? 보통 시장이 막 불안해지고 위험해지면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부터 1순위로 팔아치우지 않나요? 예전엔 확실히 그랬죠. 하지만 지금 투자자들은 전쟁이나 물가 상승 같은 뻔한 현상을 넘어서 기존의 금융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피로감과 불신을 느끼고 있거든요. 금융 시스템을 못 믿는다고요? 네. 중앙은행이 위기 때마다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가진 종이화폐의 구매력이 줄줄 녹아내리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발행량이 딱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정부가 마음대로 막 찍어낼 수 없는 새로운 피난처, 즉 비트코인으로도 도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서 스스로 붕괴하고 있는 이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어떤 해지, 즉 튼튼한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점도 비트코인을 하나의 제도권 안전자산처럼 느끼게 만드는 착시 효과 혹은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니까 덩치가 커져서 흔들림이 덜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시장은 전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구시대적 공포는 전통의 금으로 방어하고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는 새로운 공포는 비트코인으로 방어하는 아주 기형적이고 극단적인 양동작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와, 양극단의 해칭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네, 그 두 개의 거대한 공포가 정확히 똑같은 무게로 쾅 충돌하면서 10만 3천 달러라는 참 기묘한 동점을 만들어낸 것이죠. 정말 압도적인 상황이네요. 인류의 아주 오랜 본능과 가장 현대적인 데이터가 차트 위에서 하나의 점으로 만났다니요. 자, 그렇다면 양쪽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 극심한 눈치 싸움의 결과는 대체 언제쯤 결판이 날까요? 이제 곧 뚜껑이 열리겠죠. 네, 결국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번 주 캘린더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그날들로 쏠리게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상상 속에서 본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자에 딱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당장 내일 18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고요. 원유 가격은 언제 100달러를 뚫고 올라갈지 몰라서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자칫 버튼을 잘못 눌러서 금리를 올렸다간 아까 JP모건이 경고했듯이 나스닥이 15% 폭락하면서 경제가 아예 박살날지도 모릅니다. 완박한 진퇴양난이죠. 이런 숨막히는 상황에서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인 19일 FOMC 회의 때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예측치는 3.75%로 일단 동결이긴 합니다만 연준 의장으로서는 진짜 밤잠을 설치는 악몽 같은 주간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주식시장은 아까 0.00%로 숨죽이고 보합을 이뤘지만 시장에서 더 똑똑한 돈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채권시장은 이미 연준의 속내를 읽고 자기들끼리 방향을 딱 정했다는 겁니다. 아, 채권 시장이요? 거긴 벌써 움직였나요? 네, 리포트에 나온 FICC, 즉 채권과 외환, 원자재를 아우르는 시장 동향을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261%로 전일 대비 5bp, 그러니까 0.05%포인트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채권 금리가 올렸다는 건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거죠? 보통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금리가 올랐다는 건 투자자들이 국채를 시장에 막 내다 팔아서 가격이 뚝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왜 팔까요? 가장 안정한 자산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딱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 지금 유가 오르고 물가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연준이 당분간 금리 절대 못 내리겠구나. 어쩌면 오히려 더 올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쪽에 베팅을 시작한 겁니다. 아, 미리 짐 싸서 움직인 거군요. 맞습니다. 전문용어로 프라이싱이라고 하죠. 매파적인, 즉 금리를 옥죄려는 연준의 태도를 시장의 가격에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연준이 경제 침체보다는 물가 잡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고 계산기를 다 두드려 놨다는 거네요. 그런데 19일 목요일에는 태평양 건너 일본에서도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네, FOMC랑 같은 날에 일본은행, BOJ의 금리 결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치는 0.75% 인상이에요. 0.75%요? 네, 이게 수십 년간 마이너스 금리랑 제로 금리에 늪에 빠져 있던 일본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확 올리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이건 전 세계에 싼 이자로 풀려있던 엔화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쫙 되돌아가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빅 이벤트입니다.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줄이 쫙 마르니까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악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보니까 오히려 1.45%나 크게 뛰었거든요. 미국장은 0%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일본 증시는 왜 혼자 이렇게 환호하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모순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 의문을 푸는 열쇠는 바로 환율에 숨어 있습니다. 환율이요? 네, 일본이 금리를 0.75%로 올린 적을 한번 가정해보죠. 되게 엄청난 변화 같지만 방금 제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미 4.2%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0.75랑 4.2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절대적인 금리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선 뭐야, 일본이 금리를 찔끔 올려봤자 여전히 미국에 돈 넣어두는 게 이자 훨씬 많이 받네 라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여전히 떨어지는 엔화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군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 5.3원 하락해서 1,445원이던데 이런 글로벌 환율 흐름이 다 연결되어 있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토요타 자동차나 화낙 같은 기계회사들, 그러니까 해외에 물건을 파는 일본의 거대 수출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환차익을 얻게 됩니다. 해외에서 제품 가격 경쟁력도 확 높아지고요. 수출 기업들 실적이 폭발하겠네요. 맞아요. 오늘 니케이 지수를 1.5% 가까이 확 끌어올린 건 바로 이런 엔화 약세 수혜가 지속될 거라는 믿음에 매수세가 팍 몰렸기 때문입니다. 금리라는 단일 변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각국의 금리 차이와 환율이라는 복잡한 필터를 싹 거쳐서 시장이 반응하는 역학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퍼즐 조각이죠. 와, 진짜 한 국가의 금리 결정이 환율을 흔들고 그게 다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랑 주가를 싹 뒤바꾸는 과정.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말 모든 글로벌 지표가 빈틈없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장치를 눈앞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거시경제의 매력이죠. 심지어 다음 날인 20일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 금리, 즉 LPR 결정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글로벌 자금의 큰 물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카운트다운의 연속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섣부르게 예측하고 움직이기보다는요, 지표 하나하나가 톱니바퀴의 방향을 대체 어떻게 틀어버리는지, 자금의 흐름을 아주 냉정하게 추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자,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딥다이브 여정을 간결하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 폭격 속에서도 AI 트렌드를 든든한 방패 삼아서 5,500선을 지켜낸 코스피 반도체 투톱의 활약. 정말 극적이었죠. 그리고 0.00%라는 그 잔잔한 수면 아래서 15% 폭락의 공포와 금리 인하의 희망이 진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교착 상태의 미국 시장.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막 널뛰는 유가와 이번 주 목요일 세계 경제의 명운을 쥐고 있는 FOMC와 BOJ의 결단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독한 이 수많은 데이터들의 기저에는 결국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밧줄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교착 상태에서는요, 눈앞에 보이는 등락률이라는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고 돈이 진짜 피난처를 찾아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려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차트 위에서의 그 기묘하고 역사적인 만남 기억하십니까? 10만 3천 달러의 만남이죠. 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굳건히 믿어온 가장 오래된 도피처 금, 그리고 인간의 알고리즘으로 쌓아 올린 21세기의 새로운 도피처 비트코인이 정확히 10만 3천 달러라는 동일한 가치로 평가받은 오늘의 이 현상 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연준의 결정이 내려지고 일본은행의 금리가 움직이면서 마침내 시장을 짓누르던 그 팽팽한 모래먼지가 확 가라앉았을 때 과연 극단적 공포를 느낀 인류의 막대한 분은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한 빛나는 금속으로 향하게 될까요? 아니면 국경도 중앙은행도 없는 새로운 디지털 코드로 향하게 될까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번 주 역동적으로 요동칠 글로벌 자본주의의 심장 박동을 흥미롭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호기심과 지적 성장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분석 더 딥다이브였습니다.